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일 이제 계속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진행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추세가 최근에는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130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1,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가 매수로 받쳐주었지만 증시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2,3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580억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하락분에 대해서 일부분 메워주긴 했지만 확실히 전체적으로는 좀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눌러지고 있습니다. 21선도 이제 위로 두면서 올라갈만 하면 이제 눌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증시가 이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은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를 했다가 오늘 매수를 더 이어가지 않았고 13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더 이상 이제 크게 매도를 계속 이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매도세가 쭉 이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100억 매수했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크게 매수 매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꽤나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1.3% 올라가면서 740포인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죠. 21선을 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와 유사하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점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는 오늘 많은 매수 진행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한 3일 정도 이탈했던 물량을 그대로 메워주었고, 기관 투자자도 일단은 뭐 금융 투자 제외하고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좀 많은 매수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수급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여전히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체되어 있는 움직임인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어제도 좀 올라가면서 19,200포인트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고요. 계속해서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보합 수준이었고 니케이는 0.3% 반등, 상위 종합은 0.5% 떨어지면서 각각 이제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2원 정도 올라가서 1387원으로 진행되었고요. 고점 부근에서 지금 위로 갔다가 떨어졌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결국에는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 자체가 달러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에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그러나 이제 금리에 대한 이 인하 속도에 대해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우려감도 여전히 있고,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 조절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가 4.75%인데도 여전히 이제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확실히 평소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아직도. 지금 여기서 1%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이 금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고금리가 오래 유지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증시에 대한 좋은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이 환율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무디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게 이제 고금리에 의한 시장의 부작용이 분명히 한번 나타날 때가 되어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 달러에 대한 이 환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이 높은 수준이 언제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지수 선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오늘 크게 변화 없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 영향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측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금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0.8%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강달러에 의해서 미국의 증시가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일단 반짝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정세가 나올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정상이 아닌 상황인데요. 그것들이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됨으로써 그런 불확실성들, 그런 기대감들, 실망감들이 다시 무뎌지는 시기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상보다 훨씬 많이 이 환율도 올라가고 지수 선물도 좀 올라가면서 단기간에는 좀 흔들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일단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71달러, 2.7달러 수준이고요. 크게 뭐 변동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권금리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보다 이제 1% 정도 떨어지면서 4.29%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4.4%를 이제 넘어서 4.5% 근처까지 치솟았다가 다행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장금리도 같이 좀 하락으로 끌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0.58% 정도 올라가면서 1387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차분하게 지금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이제 좀 떨어지면서 안정세를 찾아갈 거냐,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11월 중순 말 정도에는 MSCI 리밸런싱도 껴있고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했고요. 0.23% 상승하면서 21,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변동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장중에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행이 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전날과 유사하게 뭐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니었고, 한 100원 정도 떨어져서 21,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크게 변동 없었고 거래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중요한 수치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도 450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꾸준히 지금 상승 이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지금 이제 상승 유지를 했고요. 이전에 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메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저항을 맞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러 번 이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건가.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21선 올라가고 있고 61선, 5일선 모두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이제 수렴해 가는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아주 그림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지금 45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많은 매수 진행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만 9천 주 매수하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큰 움직임 없었고요.
어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집계로 보았을 때는 9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대차장고에 의한 그런 이제 특정한 이 집계가 그렇게 매도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는 최근에는 큰 변화 없고요. 오늘 56,000주 매수했고 보험 61,000주, 투신이 64,000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31만 주를 매수하면서 계속 연기금 투자자가 또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연기금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확실히 매수에 힘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를 했고 오늘은 또 4만 주 매도를 했지만 크게 중요한 수급은 아니고요. 투신이 꽤 많이 매수한 것을 어제 전체 집계를 보았을 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8만 주로 전날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3만 주 정도 감소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오늘도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고 110만 주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차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늘었었는데요. 오늘은 체결 상위 종목에 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유사하게 또 진행이 되었고 45만 주가 늘었고 상환은 이제 13,000주 되면서 43만 7천 주 정도가 대차 잔고가 또 증가를 했습니다. 잔고는 1280만 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어제와 오늘 합쳐서 100만 주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뭐 우리가 간간히 보던 그런 수치였고 전체적인 대차 잔고 합계만 보면 사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의미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물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이 49,000주에서 33만 주로 또 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유사하게 대차 잔고가 늘어나자 당일 물량이 이렇게 반대로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매도로 어제와 오늘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늘어났던 물량이 상환이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지금 뭐 22.5% 뭐 저렇게 이제 물량이 줄었다가 늘어나는 것이 반영이 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를 제외한 기관 투자자들도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수급 없었고요.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종목에 대한 소식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당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상당히 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의회조차도 다 공화당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상원 쪽은 민주당이 가져갔고 하원 쪽을 이제 공화당이 우세를 가지면서 좀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원, 상원 모두 다 공화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힘이 굉장히 막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움직임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생각했던 그런 테마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에너지 시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던 뭐 둘 다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통령 후보 모두 SMR 부문 쪽, 특히 이 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러한 원전 정책들이 미국 내에서는 초당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좀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가 되었는데 그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좀 더 이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특히 SMR 시장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소형 모듈 원자로 모두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렇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서 더 주목을 한다. 그래서 에너지 대통령이라고 자청할 만큼 지금 트럼프는 그 에너지 시장에 관심도가 높고 SMR에 대한 투자를 공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에너지 비용의 급속한 감소를 달성해야 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이제 하원과 상원을 모두 장악했을 경우 이 SMR에 대한 확대를 법제화시킬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의 그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법제화시킬 수도 있다. 지금 완전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기 정부부터 이 전력 생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경제성을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석탄 에너지를 다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지구 온난화의 관점에서는 좀 불리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차세대 SMR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미국 미시건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첫날부터 새로운 발전소, 새로운 원자로를 승인하고 관료적인 절차를 철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최근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이 SMR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 SMR에 대한 확대를 노린다고 한다면 결국 미국에는 없는 이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조 시스템에 대한 한국에 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분야가 첫 번째로 지금 선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선박 분야에 대한 언급을 트럼프가 직접 해버리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였고 오늘도 꽤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인프라 중에서 특히 이 SMR 제조 관련해서는 한국을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협력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의 SMR 공동 수출 등 해당 부문에서 한미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한국과 미국 간에 이 SMR 관련된 수출을 이제 협력하는 데에 대한 그런 이 명시를 해서 MOU 체결을 하고 이번 달에 이제 곧 산업통상자원부의 장관이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번 달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곧 이제 11월 중순쯤에 또 이제 체코 대형 원전 관련해서 체코의 이 전문가들이 60명 정도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정말 이제 바쁘게 지나갈 거고 많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니라 뭐 오클로라든지 그런 이 SMR 관련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뉴스케일 파워 지분 투자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영원히 가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뉴스케일 파워 주식을 팔아야지 뭐 익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투자 금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미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 이 SMR 관련된 전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주목해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미 직접적으로 그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그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단순히 주식 값이 올라가서 이득을 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투자 금액을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자재 발주를 할 거다. 그게 뭐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최소한 이제 수조원 규모죠. 그래서 그만큼 뉴스케일 파워가 잘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잘 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 대한 확대를 이 성견지명으로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찌감치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전 정부가 탈원전을 시도할 때도 이미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해왔고 상당히 이 좋은 투자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좋은 상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트럼프의 정부가 상당히 큰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정말 이제 법제화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한 대통령으로 극단적으로 본인을 지칭하면서까지 지금 밀고 있는 이 방향이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다. 그죠? 그래서 경제성으로 인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SMR이고 지금은 석탄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석탄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고 그게 SMR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크게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미국이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세계 최초 SMR을 내년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최소 3년 동안은 글로벌 독주를 하게 되는데요. 중국 링룽 1호가 시운령을 거쳐서 2026년에 상업 운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 1호, 그다음에 미국에 또 내노라 한 그런 SMR 기업들이 착공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빨라봐야 이제 2029년에 상업 운전에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지금 뒤처져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SMR에 비해서 3, 4년 동안 지금 우위를 갖추었고 IAEA와 협약을 맺고 SMR 수출을 위한 중장기 포석을 이미 깔아놨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선박을 러브콜 한 게 뭐죠? 왜 이 선박에 대해서 한국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결국에는 뭐 이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뭐 운송용 선박이 필요하다. 결국 그쪽이 이제 중점이 아닙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크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게 중국이죠. 대중국의 그런 반중국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트럼프였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선박, 군함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선박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SMR 관련된 기술을 본다면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고 탈원전에 대한 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빨리 이런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사회주의 정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빠르게 SMR을 투자해야 되고 지어야 되고 그 멀리 내다보는 연구를 더 빨리 해야겠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결국에는 한국의 SMR 제조 기업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 가고 있고,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오던 꿈꾸던 그런 상황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가 어제도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어제 뉴스케일 파워 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낮았고 영업이익률도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유지되었고, 오늘 시간 외 거래에서 3.3%가 또 올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일선이 지금 이렇게 21선이 같이 올라가면서 21선과 이격을 이렇게 크게 벌릴 정도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에 대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주를 하고 그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제 뜬구름 잡기 식의 그런 뉴스케일 파워의 계약 소식들이 현실화가 되는 시기가 머지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더드 파워라든지 두크 에너지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런 이 에너지 기업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루마니아 쪽 그쪽만 거의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나머지는 확정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죠. 그러나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뉴스케일 파워만 하는 게 아니죠.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그 다음에 이 영국어의 롤스로이스도 아마 같이 진행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덴마크의 시보크 회사도 그렇고요. 지금 많은 SMR 기업들이 왜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아와서 거기서 제조 기술을 보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했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고, 단순히 본인들이 예측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요청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빠르게 늘리려고, 생산 시스템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일부분 이제 동의가 됩니다. 자, 그럼 그 늘리는 거에 대한 이제 금액 마련을 좀 이제 조금 이제 주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을 방법을 선택을 해서 아직까지 왈가왈부를 하고 있지만, 기업의 성장성 측면, 기업의 기회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지금 좋은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요거는 뭐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이제 경영진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투자자고요. 투자에 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기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중립적으로 이 상황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이제 이 합병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시장에 대한 급변하는 상황,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샘 알트만 SMR도 이제 오클로죠. 오클로에 대한 SMR도 아이다호주 원전 부지의 환경 규정 준수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에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 원래 진행되다가 수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 무산이 되었었는데, 이 오클로에서는 다시 아이다호주의 원전 부지를 이렇게 환경 규정 준수를 절차 완료했고, 결국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2027년에 원전 가동 목표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빠르죠. 2029년보다 지금 2년 정도 더 땡긴 거고요. 오클로가 과연 이제 이 원자로에 대한 생산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SMR에 대한 원자로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유일하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아마 자체적인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원자로를 생산하고 주기기를 납품하고 그런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을 보유한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 그죠?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향후 몇십 년 동안 계속 유지 보수를 해주고,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제 AI를 적용해서 그런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뭐 판단을 하고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 그런 이제 경험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만들어진 거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오래된
전통적인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엑스에너지, 뉴스케일 파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이외의 기업들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증권가들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이제는 한전기술까지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SMR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원전만 보더라도 상당히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KB증권에 대한 연구원이 국내 신규 원전과 SMR 건설 계획을 반영해서 중장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익률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전체적인 테마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이 3월 중에 본계약을 할 것으로 되어 있을 거고, 기존 계획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폴란드 원전이라든지 UAE, 오륙호기 등 이런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또 한 번 소식이 들려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UAE 원전이 연말에 입찰자 선정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추가적으로는 없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만 하더라도 아주 크게 지금 관심을 받을 만하다. 거기에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의 거의 확정적인 소식과 대형 원전의 추가적인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국내 11차 수급 계획에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확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고점을 넘을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번 연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예상보다도 증시가 덤덤하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서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제 우려보다는 조금 더 증시가 강해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올라갈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한번 큰 파동이 올 텐데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크게 올라서 우리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안정적인 시장을 기다리면서 또 한번 이렇게 다음 투자를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가치가 있고 저는 그 가치에 대한 고점 전에는 이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말 초반 구간이다, 초입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적절하게 시기를 생각해서 이 정도쯤에서는 이제 일부 익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게 25년에서 26년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수익이 계속 나고 일정 부분 이제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이제 27년, 8년, 9년에는 조금 이제 지금보다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성, 성장성에 대해서 급속도로 관심 받는 그 시기가 굉장히 주가에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2차 전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은 뭐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외부 평가를 추가해서 합병에 대한 정정 신고서를 냈다라고 하고요. 11월 9일까지 이제 그게 또 신고 기간이 밀렸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평가는 합병에 대한 비율 정정은 외부 평가 기관 2개를 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데이터가 객관적일지 아닐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금감원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암묵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합병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수 청구권은 2890원으로 계속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뭐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번 합병이 정정이 아니라 철회가 된다면 다시 이제 가격을 매기겠지만 그게 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2890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2890원보다 높게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반대가 이제 되지 않고 찬성으로 이제 표결이 되어서 넘어갔을 때는 매수 청구권에 의한 반대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합병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1월 21일인가요? 그때 합병 기일이 진행될 거고, 정지가 되고 이제 다시 열리는 기간이 2월 달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내가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합병에 참여하기 싫다. 그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 주가도 좀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기대하던 것보다 좀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잃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져서 그때 이제 좀 수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싫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매도를 하고 다시 좀 기회를 보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합병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합병에 대한 지금 진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주요하게 누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외부에 대한 소스가 그 합병에 대한 이슈를 가릴 만큼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뜨겁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오를 수 있는 좋은 상황이고, 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이제 수익을 보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금감원 이후에 선택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